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기금융상품에 관한 기장 화면에는 떴는데, 74페이지 부도수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본다. 자, 그 부도수표의 회계 처리, 그 위에, 다섯 번째죠. 중간에 결산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결산기 이전에 부도수표 대금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체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도 함께 받게 되는데, 이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결산 시점까지도 회수가 안 된 부도수표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대손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대손 회계는 뭐 뒤에 가서 본다 했죠. 자, 밑에 이제 부도수표의 회계 처리 왼쪽을 보고 오른쪽 예제 문제를 볼 건데, 수표를 받아서 당좌 예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매출을 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증가되겠죠. 매출은 이제 대변의 수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변의 당좌예금. 자, 근데 그 당좌예입했던 그 수표가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으면 부도수표, 차변에 부도수표가 들어오게 되고 당좌예금을 그만큼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 나온다. 근데 결산기 이전에 회수를 했다 한다면 이제 부도수표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부도수표 제거하고 차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결산기에 회수 불능으로 판단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존의 대손 충당금 설정을 이미 일정 부분 해놨으면은 부도수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결산기에 회수 가능성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일단 뭐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분류를 하고 당좌예금을 감소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결산기에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당좌예금하고 장기성 매출 채권하고 그 계정을 이렇게 교체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죠. 오른쪽에 예제, 서울유통은 2018년 3월 10일 브라운유통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100만원의 수표를 받아 당좌 예입했다. 자, 납품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니까 일단 당좌 예입했죠. 그래서 일단 매출은 발생했고 대변에, 그 다음에 차변에는 당좌예금이 100만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근데 2018년 3월 15일 거래은행으로부터 위 수표가 지급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래은행은 이미 수표 금액과 추심수수료 1,000원을 차감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미 차감했다는 거니까 당좌예금에서 추심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00만 1,000원이 당좌예금이 줄어들어야 되겠고, 차변에 새로 들어오는 건 뭐가 들어야 된다? 부도수표가 들어와야 되겠죠. 2018년 9월 15일 대금 추심을 통해서 브라운유통으로부터 부도수표 금액과 지체기간의 이자 2만원을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부도수표 금액과 지체기간의 이자 포함해서 얼마? 부도수표 금액,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000원 부분까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102만 1,000원만큼 받고, 그다음 부도수표는 위에서 우리가 100만 1,000원으로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와야 된다는 거지.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1,000원이 그대로 오고, 대변에 나머지는 지체기간의 이자 2만 원. 자, 이것은 뭐다? 이자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2만 원. 2018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 브라운유통의 파산으로 부도수표가 회수불능으로 판명되었다. 자, 그러면 100만 1,000원 부도수표 잡아놓은 거 뭐로 없애야 된다 했습니까? 대체분계를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게 되면 100만 1,000원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나타나는 거죠. 2018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서 브라운유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뭐로 대체분계한다? 해당 부도수표를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대체분계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부도수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 계정 조정표. 이건 뭐 우리가 회계 올릴 시간에 많이 했을 건데, 내용을 이제 좀 천천히 보게 되면 기업의 당좌예금 계정 그리고 당좌예금 출납장의 잔액은 거래은행의 예금 잔액과 원칙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어느 일정 시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따라서 기업은 월말 또는 결산일에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 잔액 증명서를 교부받아서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과 비교를 하고 양자의 불일치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수정함으로써 기업의 당좌예금 잔액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당좌예금에 대한 내부 통제의 목적으로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러한 불일치는 부정 오류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회계 올릴 시간에 많이 본 내용들인데, 자, 양쪽에 회사 측의 잔액과 은행 측의 잔액을 놓고
미결제 수표나 미기록 예금이나 미통지 예금이나 은행 수수료나 이자 비용이나 부도수표, 기장 오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오류가 있는 곳에다가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자, 미결제 수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했으니까 오류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 측 잔액에서는 마이너스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미기록 예금 같은 경우, 자, 미기록 예금은 회사 측에서는 가산이 됐을 건데 은행 측은 가산이 안 됐으니까 플러스 조정을 해줘야 되겠고, 미통지 요금은 회사 측의 잔액은 플러스, 그 다음에 은행 수수료 이런 부분들은 회사 측 잔액에서 빠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미 고려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 잔액에서 플러스를 하거나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고, 부도수표는 회사 측 잔액에서 차감시켜줘야 되겠죠. 기장 오류도 마찬가지. 기장 오류 같은 경우에는 회사 측 잔액이나 은행 측 잔액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 조정 방법입니다. 조정 요령. 미기입된 쪽이 우선 어느 쪽인가?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회사 측이냐 은행 측이냐에 따라서 기입이 안 된 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자, 기입이 안 된 쪽을 먼저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그게 가산을 해줘야 될 것인지 차감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이제 1법, 2법, 3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그 구분을 꼭 안 하더라도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1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은행의 당좌 계정으로부터 출발해서 회사 당좌예금 계정 잔액에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당좌 계정에서 회사 잔액까지 수정한다. 그래서 회사 측의 가산 항목은 은행 측의 차감, 회사 측의 차감은 은행 측의 가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건데, 크게 뭐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고 양쪽에서 출발해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입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죠? 제2법에 보면은 이게 입법이 일반적인 거죠. 은행의 당좌 계정 잔액 놓고 회사 당좌예금 잔액 놓고 그걸 각각 수정해 가면서 양쪽을 일치시키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미기입액은 은행의 당좌 계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수정 후 은행 측 잔액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미기입액은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 잔액에서 수정해서 수정한 후에 회사 측 잔액을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77페이지를 본다. 77페이지. 자, 일단 77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직접 연습장을 해놓고 따라가는 게 좋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네. 자, 2018년 12월 31일 주식회사 청운의 당좌예금 계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고 주 청운이 필요한 수정 공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다. 우리가 입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은행 측 예금 잔액 증명서상의 잔액이 80만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청운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이 76만원, 양쪽으로 은행 측, 회사 측 이렇게 80만원, 76만원 각각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8페이지에 해답을 보게 되면 청운 측에서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인데 은행 측 80이라 했지. 회사 측 76만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다. 가산할 것인가, 차감할 것인가. 자, 1번, 먼저 밑에 차이 원인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청운이 발행한 수표 중 은행이 지급 청구되지 않은 수표가, 은행에 지급 청구되지 않은 수표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1번을 보면, 이거 회사는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회사 반영이 돼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은행은 이것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은행에 지급 청구되지 않았으니까 은행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발행을 했으니까 2만원과 3만원을 차감시켜줘야 되겠죠. 은행 측에다가. 자, 그러면 일단 회사 측 잔액은 지금 보니까 미결제 수표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은행에 지급되지 않았다. 차이 원인. 그러니까 2만원하고 3만원 합해서 5만원이죠. 5만원. 2만원, 3만원이니까. 자, 이건 은행 측에서 지금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미결제 수표로 해서 5만원이 차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발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좌예금에서 차감시켰겠죠. 근데 은행에서는 차감 안 시켰으니까 차감을 시켜줘야 되겠다. 자, 1번 그렇죠. 자, 2번입니다. 12월 31일 날 입금시킨 3만원이 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다가 미기입 예금을 해서 3만원을 가산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78페이지에 미기입 예금 3만원 가산으로 분류를 한다. 자, 3번 거래처에서 주 청운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예입시킨 외상 매출금 대금이 2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주 청원에 통보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예입시켰다. 그럼 회사에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회사에 반영이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통지 예금으로 해서 회사 쪽에 2만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 청원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 측에서 당월 발생한 수수료 2만원, 이자 비용 2만원, 이자 수익 3만원이 당좌 예금 계좌에서 직접 가감되었다. 회사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죠.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수료를 2만원 빼고, 이자 비용 2만원 빼고, 이자 수익 3만원 더해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자 수익 3만원 가산되어 있고, 은행 수수료 2만원 차감되어 있고, 이자 비용 2만원 차감되어 있죠. 자, 5번 주 고양이 예입한 수표 2만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청원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자, 부도 처리돼서 은행에서는 벌써 차감시켜 버렸는데 회사에서는 모르고 있죠. 자, 그러면은 부도 수표 2만원 해서 차감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6번 주 고양의 외상 매출금 3만원을 회수하여 이를 즉시 은행에 예입하였으나 이를 기입하지 않았다. 자, 이를 즉시 은행에 예입하였으나 이를 기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은행에 예입했는데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3만원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장 누락한 거죠. 그러니까 가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수정 붕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되죠? 회사 측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수정 붕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7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은행 계정 조정표 상에 은행 측 잔액을 우리가 가산하거나 차감한 것을 수정 붕괴를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산 수정된 부분 이제 나와 있는 게 있었죠. 자, 일단 미통지예금이 있었습니다. 2만원. 당좌예금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증가.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2만원, 이자 비용 2만원 하는 것은 당좌예금에서 4만원 차감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이자 수익 3만원, 당좌예금 3만원. 요거 더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당좌예금에서 3만원 빠져나간 거, 자, 3만원 빠져나간 것은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대체 붕괴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뭐냐면은 3만원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3만원 부분이 외상 매출금 대금이죠. 저기 어디야? 12월 31일 입금시킨 거죠. 그래서 입금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 그거는 6번이 되겠네. 6번이 지금 외상 매출금 3만원 회수한 것이고, 장기성 매출 채권은 사실은 부도 처리됐는데 청원에는 통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5번.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2만원. 자, 그러면 그게 지금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5번이니까 5번은 뭐예요? 5번 부도수표니까 그거 2만원으로 바꿔야 되겠죠? 금액이 이거 오타다 오타.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은 2만원씩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일단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으로 만기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을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기 금융상품의 종류에는 뭐 정기예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금융기관에 지금 정기예금 나와 있는데, 정기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금융상품의 종류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금융상품에 있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단기금융상품은 이걸로 정의하면 되는 거고,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경우도 요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 이제 뭐가 된다? 단기금융상품이 되겠죠. 자,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찾는 예금이고, 정기적금은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매일 정해진 금액을 예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찾아 목돈을 마련하는 예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밖의 예금, 만기가 1년 이내인 저축성 예금 등 각종 예금과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특정 예금은 각각 성질에 따라 기업 내부적으로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기입을 하더라도 보고 시에 재무상태표에는 단기금융상품의 과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밖의 단기금융상품 보니까 뭐 각종 예금, CMA, CP, RP, 표지업, CD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 단기금융상품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럼 먼저 요게 뭔지는 잠깐 한번 보고 가죠. 자, CMA 자산관리구자다. 종합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을 기업으로 즉 CP나 단기 국공채득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을 우리가 CMA라 하고, CP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융통어음으로 기업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고객에게 대파는 형태로 운용을 하는 걸 우리가 CP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어음입니다.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이나 외상 매출 채권 또는 무역어음을 매입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을 우리가 표지어음이라고 하고, CD는 양도성 예금증서, 즉 정기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단기 채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단기금융상품을 그럼 기장을 할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기금융상품으로 합산하여 기재한다. 그리고 단기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 수익 계정으로 잡고, 장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이 넘는 금융상품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뭐 단원 정리,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고, 다시 이제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교재를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자, 78페이지를 보게 되면 뭐 지금 봤던 내용이 거기 쭉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금융상품 중에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서 뭐로 분류한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당좌개설 보증금은 만기가 없는 별단 예금에 해당해서 기업이 당좌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당좌 차월은 은행 차익금으로 해서 당좌 예금과 상계하지 않고 단기 차익금으로 분류한다. 밑에 이제 박스에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고,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로 분류하고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면 장기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밖에 뭐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직원 가불금, 차용증서, 우표 수입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직원 가불금, 차용증서는 대금이죠. 대금.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또는 미수금 뭐 이런 것들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매매증권 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사실은 뭐 이제 단기 투자자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뭐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금융상품이라 붙여가지고 만기보유, 단기매매 금융상품, 그다음에 만기보유 금융상품, 그다음에 매도가능 금융상품 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죠. 자, 어찌되었든 일단 단기매매증권은 목적이 뭐다? 단기간에 그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매수, 매도 자체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 목적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거죠.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기업은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소유 목적 또는 장기 투자 목적 등으로 주식, 공채, 사채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지금 단기매매 금융자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단기매매 금융상품이 아니라 아까 단기매매 금융자산. 그 다음에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 금융자산,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의 분류를 그 다음 페이지에 뒤에 뭐 단기매매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증권이라고 써도 되고 뭐 금융자산이라고 써도 되고, 크게 그 본질적인 어떤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단기매매 증권 보니까 단기간 매매 차익,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과 채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자, 단기매매 증권은 뭐로 분류한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더라. 자, 만기보유증권. 자, 일단 그 만기까지 어떤 채권형 증권을 취득을 해서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 그리고 적극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증권을 우리가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자, 매도가능증권입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주식. 이제 그 말 그대로 단기도 아니고 만기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매도가능 금융자산 내지는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만기 보유 금융자산 내지는 만기 보유 증권처럼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가증권이다.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이게 이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의미하는데, 다른 기업을 지배하거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타사 발행 의결권 주식,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했을 때 그러하다는 거죠. 자, 단기매매 증권의 특징. 뭐 아까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시장성이 있어야 뭐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노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이어야 된다. 뭐 기업에 어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어떤 단기 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기 매매 증권의 핵심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가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그 시세 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뭐 반드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익, 뭐 시가 오르면 내다 파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갖고 있다가 또 나중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취득과 처분을 봅니다. 취득과 처분. 단기매매 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 증권 계정의 차변에 취득원가 동그라미, 취득원가로 기입하고, 이때 취득원가는 단기매매 증권의 매입가액으로 한다. 회계상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든지 간에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는 뭐였죠?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다가 거기에 지출된 비용까지 합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희생한 구입대금,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죠. 통상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매입 수수료가 발생한다, 또는 운반비가 발생한다, 그런 것들을 가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예외적으로 단기매매 증권과 같이 공정가치로 책정하고, 공정가치, 시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정가치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부대비용 등은 각각에 해당되는, 자, 동그라미 친다, 단기 비용으로 즉시 처리한다. 근데 단기매매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다가 단기 비용을 가산하지 않고 그 지출 즉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만일에 이제 그 보유하고 있던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뭐하고 항상 어떤 자산이든 처분할 때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 또는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 계정에서 처리를 한다. 단기투자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내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이때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취득한 회계연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되겠지만, 취득한 회계연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가치를 반영했으니까 직전 연도 말의 공정가액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 결산서에, 결산 시점에 평가한 장부금액이 공정가액으로 이미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와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등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취득 시에 밑에 박스를 보니까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이다. 그래서 유가증권 단가 곱하기 수량이고, 자, 그 괄호 안의 내용 앞에 별표해서 수수료 등이 발생을 했다면 해당 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단기 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 시에는 뭐와 뭘 비교한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단기매매 증권,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반대라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손실,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손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평가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단기매매 증권은 상대적으로 시가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결산기에 장부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서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수정함으로써 장부가액과 시가를 일치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공정가액이라 했다가 저 위에는 또 IFRS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공정가치 같은 얘기예요. 공정가액, 공정가치, 시가 수정함으로써 장부가액과 시가를 일치시킨다. 이때 공정가액은 시가로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종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의미하는데, 평가는 2개 이상의 증권인 경우 종목별 기준이 아닌 총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다. 총계 기준 동그라미 쳐둡니다. 자, 이때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익,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시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으로 포괄 손익계산서상 영업의 손익에 보고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 매도가 빈번하고 반복적인 것이며, 또 이제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것은 항상 기말 결산 시점에 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단기매매 금융자산에 대해서 시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해서 시가가 오히려 장부가액보다 크다면은 단기매매 금융자산 또는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 평가 손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처분을 하게 되면 해당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처분 손익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82페이지에 이제 이 단기매매 금융자산과 관련된 그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